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영길, 이준석 두 여야 대표의 만찬 회동 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되고 다시 100분 만에 이 합의 내용이 이제 뒤집혔는데 이준석 이제 대표는 조건부 이제 합의였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최진봉 교수님.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실수한 거죠, 결국은.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 지급에 대해서 합의한 거는 잘했다고 보지만 그게 이제 본인의 혼자 생각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하고 그걸 결정해서 대변을 통해서 발표까지 했는데 그게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상당히 리스크가 된 거죠,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상당히 상처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야권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분들도 그렇고 중진들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까지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제왕적 대표를 뽑은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네. 그 말은 이준석 대표의 그런 지금의 행보에 대해 상당히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하나의 그 사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계속 뭐 통일부, 여가부 폐지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이런 얘기들이 결국 당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오늘 여러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을 이제 공격했던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 또 공격을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전략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표한테 공격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또 발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한 번의 일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표와 또는 최고위원들 또는 언젠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그 평소 스타일대로 방송에서 하듯이 본인의 또 주장을 강하게 해서 당내 분란이나 갈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수죠. 이런 것은 실수를 했으면은요. 내가 조금 좀 실수했다. 죄송하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지. 내가 뭘 실수했어? 아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럼 전 국민한테 지급해야지. 지급 안 하면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의도였다면 당연히 미리 당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 원내대표와 상의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가서 이렇게 합의할 테니까 당에서는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 라고 팀플레이를 했어야지. 네. 본인이 그렇게 합의했다고 했다가 번복했다가 오늘 와가지고 또 당에 있는 분들과 갈등, 혼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요.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너무 강한 본인의 주장을 소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대표라는 자리는요.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한 목소리 내도록 하는 게 본인의 임무지. 나는 여가부 폐지하는 게 내 소신이에요. 뭐 다른 분들 어떤 생각하는지 뭐 내가 뭘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당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이준석 대표가 빨리 적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논란을 이제 보면서는 이제 느낀 게 또 이제 네. 이준석 대표의 이제 그 후에 이제 발언을 놓고 이제 보더라도 당 대표끼리의 그 만찬 회동의 형식이긴 했지만 단판을 이 정도는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책 분야잖아요. 정책 분야는 예산 분야는 원내대표 소관이에요. 그럼 원내대표가 긴밀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의 공식적인 보좌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제가 이제 당대표 보좌관을 할 때 영수회담이라든지 당대표끼리 회의를 할 때 두 가지 파트에서 준비를 해드려요. 하나는 당대표 비서실장 휘하에 전략기획위원장, 수석 대변인, 이런 당직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 아이템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적어드려요. 숙지를 하고 그걸 갖고 원내대표단, 주요 당직자들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이중 체크를 해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나가요. 네. 근데 이번에 이런 흔적이 안 보여요. 그냥 내 송영길 대표랑 내가 회담하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갈게요.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반발을 크게 했으면 사건이 더 확대됐을 거예요. 어제 원내대책회의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비공개 회의 때 거기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와서 공격하지 말아라. 지금 이준석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 대선 못 치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감은 내가 감싸 안고 갈 테니까 당신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라. 최소한 보호는 하지 못하더라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김기현 원내대표부터 아니 이게 지금 뭐 당대표가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해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당연히 큰일 날 뻔했다. 그렇군요. 그렇게 네. 내부 진화에 나섰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준석 신드롬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준석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준석 리더십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좀 줄여라. 그리고 좀 제발 인터뷰 좀 줄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을 많이 하면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가 말을 많이 하면요, 당대표 말에 대한 권위가 사라져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해야 될 얘기도, 대변인이 해야 될 얘기도, 뭐 전략기획위원장이 해야 될 얘기도 본인이 다 언론에 나와서 얘기해버리면 다른 분들은 그냥 꼭두각시거든요. 이걸 우리 이준석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말 좀 줄이시고 언론 인터뷰 좀 줄이시고 당이 앞으로 치러야 될 게 있잖아요. 당내 경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안철수 대표와의 국민의당과 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큰 정치적인 아젠다를 갖고 당대표가 의견 조율 잘 치러야 된다. 안 그러면 사소한 일에 옛날 10년 동안 했던 정치평론가의 역할을 계속 하게 되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언론 인터뷰를 줄여라. 네, 동의하십니까? 모처럼 동의합니다. 장성철이 잘 얘기했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송 패널을 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네. 패널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요, 그게 당의 입장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장 소장이나 저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개인적 생각이니까 네. 장 소장의 말이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늘 틀리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 대표가 되면 장 교수가 본인이 교수라고 불러달라는 장 교수께서 얘기하시는 게 틀려도 상관없는데 네. 대표가 얘기를 하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대표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을 생각한다면 저는 무게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 말을 줄이는 거 맞아요. 그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말을 좀 줄이고 인터뷰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행동도 무게감 있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에서 본인이 발표하는 건 좋지만 본인이 자꾸 나서는 것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우려되는 것은 본인의 워낙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본인의 스타일이 그래서 과연 이게 멈춰질 수 있을까. 오늘도 사실은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 군데서. 어제 그 일이 있었으면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갈등이 완전히 해결 안 됐구나. 이런 뉘앙스가 또 비춰지니까 리스크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뭐 이제 사담이긴 하지만 두 분이 요새 그 방송 출연이 가장 많은 그 패널이시잖아요. 방송 출연을 확 어느 날 갑자기 줄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줄이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줄여야 왜냐하면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대표라면 그렇게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계가 달려 있어가지고 방송 출연을 줄이면 안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리더십의 생채기가 난 이준석 대표인데요. 자신을 둘러싼 리스크와 관련해서 오늘 차단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던진 여권 공작서를 리스크 출구 전략으로 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실까요? 이준석 씨 리스크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내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애초에 비빔밥론과 공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그런 의견과 공존하면서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제가 전화상으로도 소통을 했고 만나서도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런 과정 중에서 많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해당 의혹이 굉장히 거대한 의혹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많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여권 공작설에 대해서 일단은 판을 키우기보다는
신중하게 거리두기에 이제 나서는 모습인데요. 예,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동훈 지금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의 입장은 받은 건 맞다. 근데 빌려준 거지 내가 그걸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 그분한테 물건을 전달했던 사람이 언론에 증언을 했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받은 게 명확한 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 어떤 성격이냐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의혹이 커지다 보면 뇌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수사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음모론을 퍼뜨리게 되다가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되면 본인도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그걸 뭐 누군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밝혀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밝히고 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만약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혹시나 윤 전 총장의 캠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말려들어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키웠다가 만약에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엄청난 후폭풍이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작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공작 정치라고 하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 본인이 수사받는 얘기가 공작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대로 정치인들이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받을 때 핍박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비춰져서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게 대응하는 것을 조금 뒤로 한 발 뺀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게 괜히 발을 담궜다가 잘못될 경우에 본인한테도 큰 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설위원한 분이 본인 이름을 밝히면 돼요. 그건 뭐 그렇게 한 뒤에 문제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줄어들지 그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거리두기 하는 것은 잘한 처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그 얘기를 한 여권, 인사를 분명 이름을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본인이 그 이동훈 논설위원이 오히려 공작 정치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판과 프레임을 바꾼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동훈 논설위원하고 되게 친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믿는데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파장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여권 인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의 분인지 예를 들면요. 여권 인사라고 했는데 그냥 최진봉 교수님도 여권 인사라고 치고 네. 최진봉 교수님이 가가지고 경찰들하고 조율이 됐으니까 Y를 칩시다. 이렇게 얘기한들 뭔 파장이 있겠습니까? 청와대의 인사나 아니면 민주당 당직자라든지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공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거든요. 이 수준의 레벨의 사람이 아니라면 자칫 잘못하면 이동훈 논설위원이 우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논설위원의 입을 주목해 봐야 된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인사 이름이 누군지 그걸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답변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측도요 여당 공작설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지금 뭐 공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디가 그냥 경찰과 조율해가지고 야, 그거 Y 치면은 우리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거는요,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웃기다라는 차원에서 코드숨을 친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작이 지금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검찰도 본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얘기하는 시대예요. 경찰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뭐 사실관계 제가 모르니까요. 근데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얘기하셔야 돼요. 빨리 얘기해서 누군지 밝히고 그 사람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뭐 어떤 해명도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권의 이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또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장이 현재 그 만찬 중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조속한 입당 이제 분위기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최장집 그 고려대 명예교수하고 또 이제 만났었다는 게 이제 오늘 또 알려졌는데 이 두 사람의 정치적인 행보 또 셈법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명확하게 얘기하면 최장집 교수를 만났다면 최장집 교수님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중도나 아니면 진보적 성향의 교수로 분류가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행보를 보면 다양한 사람, 진보든 보수든 뭐 중립이든 다 만나고 다니잖아요.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외연 확장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박스권에 갇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도 밖에서 대기하면서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본인이 유력한 야권의 대권으로 남아있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권영세 위원장 만났잖아요. 이분이 이제 인재를 영입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입당이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영우 전 의원이 현재 그 대변인 역할도 하면서 공보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에 들어간다고 하는 뉘앙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제 후발 주자이기도 하고 당장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지율도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경쟁을 해서 윤석열의 대항마로서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에서 1등을 하는 거 목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입당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지율 차이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은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때 정치 참여 선언할 때 25분 정도 갔잖아요. 지지율이 높고 세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일단은 제3지대에서 한번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겠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판을 바꿔야죠. 본인이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야권의 중요한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지지세와 세력을 좀 규합시키겠다라는 차원의 방법 같아요. 저는 최재형 원장이 더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축구 경기를 하려면 축구장에서 해야죠. 야구장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서초동에서 있던 검사가 여의도 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의도로 판을 옮겨야죠. 계속 서초동에 있어서는 경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여당 쪽 대선판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지금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물론이고 이 야권의 일강 윤 전 총장과도 접전이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 여론조사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윈지코리아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어제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과 양자 대결에서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총장과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흐름과는 다른 결과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윈지코리아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미리 선제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대표에게 뭔가 좀 보온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도와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일정에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여론조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다음 주도 일관된 그 추이가 나와야 된다. 두고 봐야 돼요. 이거는. 네, 두고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저는 이낙연 지금 후보가 강세, 그러니까 이 흐름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비 경선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수세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잖아요. 공격적이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1등 후보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당내 후보들 간의 다툼이 너무 커지고 감정적 대립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본경선에 가면 이제 입장을 바꿀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의 어떤 그 표현력이라든지 아니면 발언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끌어올려졌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 이낙연 후보 쪽으로 약간 좀 모이는 게 아닌가, 결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반대로 저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세균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올라요 지금. 도리어 이낙연 후보 쪽이 오르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비 경선을 너무 네거티브 전략으로 간 게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정세균 후보가 좀 그분이 갖고 있었던 원래 모습은 진중하면서 안정감 있는 총리의 모습이었고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그런 경륜이 높았던 분인데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 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좀 외면을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OX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상승세를 쭉 타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역전할 수 있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네, 최 교수님 X, 장 교수님도 X를 들어주셨네요. 자, 네.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예비 경선은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낙연 전 대표를 지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공격한 걸 반대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어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스탠스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본 경선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본인이 당선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비 경선은 6명을 추리는 거니까 거기서 1, 2등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본 경선은 1명만 남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때리기를 할 거고 사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나왔던 여러 이슈들을 보면 측근이나 아니면 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됐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부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치열한 경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다시 올려지고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물론 끝까지 같이 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많이 좁혀져서 거의 뭐 비슷한 형태까지 가기보다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지지율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석은 전 동의하고요. 그 흐름이 이낙연 대표가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역전까지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뉴스엔 이슈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공방 그리고 가열되고 있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경쟁을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